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한장현 교수님께서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이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의존도 때문에 문제 생긴 것으로 2차, 3차 또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그 요즘 친환경 자동차나 만드는데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 100%또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중국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수출 안 하면 자동차 생산이 안 됩니다. 경량화에 꼭 필요한 부품이고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위기 이런 거 전반적인 주제를 떠나가지고 말씀해 주신 한장현 교수님 소개합니다. 예. 네, 지금 저는 대덕대학교에서 자동차 공학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장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문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겪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세계화라는 이제 흐름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세계적인 벽이 없다 보니까 생산하는 한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잘하는 나라는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의 공장,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망에 어떤 그 왜곡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계 각국이 세계화되면서 이제 부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의 그런 양극화까지 같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저희는 이미 1980년대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전에 60년대부터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만 말씀드린다면은 맨 처음에 60년대에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그래봐야 그 당시에 미국 중심의 자동차 기술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거는 이제 스모그였습니다. 스모그였었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피해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2000년대 들어올 때까지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일부 학계의 뭐라 그럴까 주장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던 것들이 점차 오면서 뭐 만약에 지금 특히 그 디젤 배출가스의 얘기를 한다면 2009년도 유로 5 기준이 발동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SCR 선택적인 그 정화 장치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유로 5의 규제를 그 당시에 자동차 공학적 기술은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이것이 낙스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낙스 자체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건 필요악입니다. 엔진의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엔진 효율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고요. 연소실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가장 그 과묵한 다른 물질하고 붙기 힘든 질소라는 물질이 이제 그 열해리 현상에 의해서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산소와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이 질소 산화물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맨 처음에 사실 EGR이라는 것도 뭐냐면 공급하는 공기를 더럽게 해서 효율을 떨어뜨려서 연소실 온도를 낮춰서 낙스를 발생시키지 않게 한다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숫자 중심의 어떤 데이터 중심의 해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기준이 점차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 유로 6로 오면서는 그것 가지고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젤 자동차에 이제 그 SCR이라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도입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수송 수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에너지 저장 효율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이 바로 경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를 쓰다 보고 경유라면은 당연히 엔진 구조상으로 낙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낙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SCR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요소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었어요. 다만 그냥 요소는 그냥 비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제 그 환경 그러니까 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비로소 이제 이것이 한나의 그 공급망 위기의 한 단초를 보여준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일본하고의 어떤 그 독도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에 의해서 국가 간의 이제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 당시에 이미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했던 것들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어차피 이미 지금 50년 이상 이어져온 세계화와 양극화, 이 경제 이 패러다임 가운데서 여기에 덧대서 급속하게 지금 환경 위기까지 드러나 보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죠. 사실 아까 이제 물론 모두의 우리 이호근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 계력적인 건 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호주에서 석탄 수입 안 한다. 중국이 망가질 일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석탄 자금률이 80%가량 돼요. 그럼 20%만 수입하는데 그 20% 중에서도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은 약 8%에서 10% 사이입니다. 그게 없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불효불급한 것. 다시 말해서 난방이나 발전에 필요한 게 중국이기 때문에 난방의 발전에다가 모든 석탄에 소모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요소 생산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요. 최소화시켜서 자금만 하자는 것이 이제 그랬고 더더구나 여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산시성 홍수 소식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중국의 서남부 지역, 탄광 지역이 다 수몰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 자체의 석탄 생산도 문제가 됐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시진핑이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탄소 정책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이번에 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국 자체 내에서 이제 석탄 사용량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저희한테까지 온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아까 발표대로 80% 거의 90% 가까이 됐던 요소에 관해서만 본다면 그것이 이제 97.6%까지 2020년도에 의존율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어떠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리던던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중복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갖추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요소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해결 자체를 리던던시의 개념보다는 그냥 재고 확보, 위급한 걸 넘어갈 수 있는 재고 확보 쪽으로 많이 돌린 경향이 있고요. 사실 리던던시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아까 이호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소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중간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인 기술로 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경제성 없으면요 이 세계화 경제 체제 하에서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속적인 관계를 끊기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이 좋은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다면 이제 FTA라든가 가트 체제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불법 지원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되게 힘든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에코인7이라는 어떤 대체 물질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법적 규제라든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물자, 특히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이런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주 좋은 하나의 샘플 같이 어떤 이런 리던던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물질 개발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듬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